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우선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이 지급되고요. 차상위 계층에게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 411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2만 원이 더 지급되는데요. 관심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등을 토대로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도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체계와 일반 지급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더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전국민 지원금 차등 지급과 더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도덕성 해이 같은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첫 시험대에 섰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세상에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20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지역 정치권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어제 열린 김문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사와 김 의원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선거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심에서도 기존의 형이 확정되면 김문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그리고 판결 이후에 김문수 의원의 반응 좀 나왔나요? 네,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 김문수 의원은 당시 공직 입후보자로 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일반인보다 컸다고 밝혔는데 예. 다만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체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자 스스로 게시물을 내린 점을 양형해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끼친 영향 또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김문수 의원은 법을 더욱 준수하는 마음을 갖겠고 의정활동을 통해 선거 구민 등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김문수 국회의원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제 순천시가 시의회에 요청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이 상임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에 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이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지난 18일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이 곧바로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의 내부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의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안건이 본회의에 다시 부의되고 또 한 표 차이로 안건이 가결되자 순천갑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이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노관규 순천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또 안건에 찬성한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김문수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그리고 무소속 순천시 의원과 합세해 무소속 순천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민주당 순천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김문수 의원이 그 안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일종의 뭐랄까요? 경고를 좀 보냈다라고 해야 할까요? 김문수 의원이 심판이란 말을 썼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김문수 국회의원의 글은 순천시의회 강영구 의장과 김영진 운영위원장이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데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로 볼 수 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정당 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 불편한 심기를 직접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자님 말씀대로 김문수 의원이 표현한 이 심판이라는 글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부분도 이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상황에서는 시의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또는 주민들의 선거를 통한 심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SNS에 적은 심판의 뜻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번 시의회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일종의 이탈표 발생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 시의원들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이탈표 발생으로 같은 정당 소속 시의원들 간의 갈등 양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건이 부결되자 안건이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 되자 이 안건 부결에 나섰던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이번 안건 가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연이어냈습니다. 예, 관련 안건 포함해서 이번 시의회 정례회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분석은 잠시 후에 YMCA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LG화학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유감을 표했네요. 네,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이 어제자로 입장문을 내고 여수산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LG화학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300명을 집단 해고한 사측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주종섭 도의원은 LG화학은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결정에 앞서 노동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앞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광주 전남지부 LG화학 산해하청 주회는 LG화학 산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300명이 사측으로부터 오는 6월 30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불황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조치가 현실로 나타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수산단의 불황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이번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집단 해고 양상으로 나타난 셈인데요. 예. 여수산단은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업체의 침체 등으로 주요 기업 생산 라인의 감축이나 설비 중단 등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 주종섭 도의원은 더는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조속히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남도나 여수시도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한 지는 한 달 반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이 좀 나와서 더 이상은 이렇게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의열지사 윤영숙 열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치홍입니다. 네, 의열지사 윤영숙 열사에 대해 알리고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윤치홍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윤영숙 열사, 호남의 유관순이라고 불린 독립운동가이신데 네. 이분하고는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 먼 친척, 그러니까 고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윤영숙 네. 열사를요? 그렇군요. 자, 윤치홍 이사장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독립유공자 발굴에 힘을 써온 인물이라고요. 네. 지역 독립유공자 대부분이 윤치홍 이사장님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이 발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이 윤치홍 이사장은요, 윤자완 독립운동가의 손자입니다. 아, 이분은 거의 정말 집안이 다 독립운동가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렸을 적부터요, 집안 어른들 통해서요,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해요. 예.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의 윤자완 선생이 이 3.1 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했던 열사의 공적을 찾아내고요. 이후에 윤영숙 열사에 이어서 지역의 숨은 독립유공자를 찾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60대에서부터 이제 요걸 찾게 된 게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이 윤자환. 그 어렸을 때 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 집이 큰 집이니까 작은 집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나는 장손이라고 늘 나를 옆에다가 놓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상당히 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차력차력 잘 나와요. 할아버지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찾아볼까 하고 이제 했는데 독립선언서를 이제 가지고 왔다 하는 어디서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찾으러 갔어. 가면 판결문이 딱 있더라고요. 윤자완의 판결문이. 아, 내가 왔을 때는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5명인가 밖에 안 됐어. 거기다 이제 내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지 뭐. 국립도서관하고 과천 국사편찬위원회가 아주 열람실이 잘 있어가지고 일일이 거기 가서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집에서 또 저녁 내 보고 다음날 또 가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걸 찾고 이제 그렇게. 와, 엄청나십니다. 네. 작은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공적을 찾아내는 건 일일이 이분이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영숙 열사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윤영숙 열사의 공적을 찾는 일 또한 순탄치는 않았다고요? 네,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해서는요, 판결문 등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찾아야 되는데 윤영숙 열사는요, 이 수피아 여학교의 학적 부합 판결문에는 윤혈여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의 증언과 자료를 모아서 윤영숙 열사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있는 동안에 내가 윤자원을 찾으니까 그럼 그 고모도 찾아. 윤혈려와 제 판결문에 윤혈려로 돼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수 지방에서 저렇게 팔이 잘리고 그 판결문에는 그런 거 전범문건회가 그 있다고 그런 게 나와요. 그 전범문건을 보고 이제 틀림없구나 확신을 가지고 김필려라는 그 학생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92살인가.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가서 이제 그 양반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고 녹음도 하고 그랬어요. 보훈처에서도 이게 틀림없이 윤혈려하고 윤영숙이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인정을 해줘서 2년은 거의 거기에 매달리고 동네 다니면서 와, 이렇게 일일이 인정을 받기까지 네. 이분의 노력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여수, 서울, 광주 모든 곳에 찾아가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자, 윤 이사장이 이렇게까지 독립유공자를 찾는데 열심히 하는 이 진심인 이유가 있나요? 윤치홍 이사장은요, 독립유공자의 자손으로서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을 세상에 알리는 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윤 이사장은 윤영숙 열사, 윤자완 선생 외에도 그 전에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해서 행방불명이 되고 희생된 조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숙명을 생각하고요, 이 여수 지역의 독립유공자 발굴에 온 힘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예, 독립유공자를 발굴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명 한 명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때마다 또 새로운 분을 찾을 때마다 네. 어떤 보물을 찾는 그런 느낌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요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문서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지역 곳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면서 이 독립유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 찾았던 그 윤자한 선생의 자료를 받았을 때 심정을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정신없이 막 좋아서 하늘 날아가는 것 같아 하나씩. 그 막 후들후들 떨릴 때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국가기록원 서울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가 처음에 윤장을 먼저 뛰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런 거 하나도 실증이 난다든가 내가 하기 싫다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힘이 나지. 힘든 건 없는 것 같아. 좋아. 그러니까 나 인생이 그 62 이후에 이거 흥 뒤로는 머릿속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이 샤워하다가도 그런 생각만 하니까 그에 관련된 생각만 떠오르는 건데. 네, 정말 실증 한번 나지 않고 네. 힘이 나서 하고 싶어서 그냥 인생 전체를 이 독립유공자를 네. 찾는 일에 바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윤형숙 열사, 윤장한 선생 같은 경우는 정보가 있잖아요. 내가 찾고자 하면 찾는데 다른 독립유공자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하는 거예요. 이 막막한 일일 것 같은데. 그렇죠. 와, 얼마나 좀 힘든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한 네. 번도 당신께서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에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자, 오랜 세월 독립유공자 찾기에 힘써 오신 우리 윤치홍 이사장, 이제는 이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데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네, 윤 이사장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서 귀중한 자료들이 없어질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온 이 모든 자료를 후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독립유공자 찾기에 이어서 지금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유공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뭐 이 또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치홍 이사장은요 이제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애국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이 윤치홍 이사장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그런 아이들한테다가 이걸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알리는데 이렇게 그래놓고 나 이렇게 지내가는데 저 여천역에서 누르면서 이 녀석 애기가 이제 알고 그러더라니까. 그렇죠. 역시 애들한테 가르쳐야지 어른들한테는 말해도 금방 잊어버려. 특별히 기념관도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거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걱정이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나왔던 그 발굴 사항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6시에나 어디다가 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지금 해봅니다. 지금까지 조사해 놨던 것들이 사장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네, 윤 이사장은요 여수 항일운동의 역사를 바로잡는데 또 오랜 세월 앞장서온 만큼 이제는 많은 이들이 이런 역사를 알리고 배워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평생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또 지금은 이 자료를 정리하고 계시는 의혈지사 윤형숙 열사 기념사업회 윤치홍 이사장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큰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요거 방송 끝나고 나면 7시 30분에 그 순천시 청춘창고에서 6월 항쟁 38주년 음악회 열리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청춘창고에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온다 그래서 원래 조례 호수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청춘창고를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13일 날 했던 그 YMCA에서 60항쟁
그 제막식은 1987년의 시민들하고 2025년의 시민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자리였다면 이번은 뭔가 그런 과정에 어떤 대통령도 교체되고 지난 그 비체혁명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서로를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춘창고에서 잠시 후 네. 7시 반부터 음악회 네,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60 예. 음악회.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희 총장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그저께 18일 수요일이 좀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오전에는 여수구 시민감독연구소에서 여수 석유화학단지 위기 대응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뭐 정부나 기업이 5년 10년 전부터 예측된 문제를 제대로 대응 못했던 그런 제 잘못이 크고요. 대신 거기에 따른 완전 뭐 생존의 문제, 존립의 문제는 노동자나 지역의 중소협력업체들이 당장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서 지역사회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석유화학은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철강하고 반도체, 석유화학 이 세 개는 어떻게 산업의 근간이거든요. 세 개는. 그 세 개 분야를 절대 정부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자는 이야기를 했고 또 오후에는 순천시하고 성가를로 병원이 같이 주최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지역 내심혈관 센터 개소와 관련된 건데 이게 성가를로 병원의 심내혈관 센터 개소가 아니라 전남 동북권 지역 80만 주민들의 심장이 아프거나 위기 상황이 뇌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성가를로 가면 뭐 99.9%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골든 타임이잖아요. 이게 뭐 첨단의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의가 있고 적정한 치료 장비가 있으면 골든 타임만 지키면 예,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뇌나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성가를로 달려가는 그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치되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지역 이것도 예. 병원만 맡겨서는 아니더라도 전남 동북권 지역이 같이 좀 고민해서 이 센터를 지원하고 해서 동북권 지역의 주민들 한 명이라도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사실 제가 좋겠다고 경험도 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 지난주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뇌경색이 급하게 그 성가를로 가서 실제로 걷지도 못하고 들어가셨는데 그제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일반 경험자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모르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뇌하고 심장이 약간 아프다 찌릿찌릿하면 무조건 달려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성가를로. 당장 뭐 쓰러질 것 같지 않더라도 네, 24시간. 그건 전문의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24시간 언제든지 찾아가도 됩니다. 네, 모든 저는 의료진이 이제- 지금 의정 관련해가지고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해 보니까 상당 부분 우리 지역의 의료 체계가 좀 더 확보돼야 되긴 했지만 지금 의료 체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지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맞습니다, 알고 있는 맞습니다. 것 또한 가장 중요한 그 정보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성가를로 병원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자,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 지방의회가 상반기 정례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례회에서 논의된 안건들, 조례안들을 쭉 보면요. 그래도 지역의 이슈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한눈에 파악이 좀 됩니다. 새 정부와 지방자치가 같이 걸음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방의회 상반기 정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수시 의회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을 보니까 복지, 안전, 관광, 환경 등 참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김대희 총장님 이번 정례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수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운영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 뭘까 하고 보시는데 예. 보통 우리가 여수시가 예산이나 기금이 한 1년에 거의 한 9천억 정도가 있는데요. 예. 온실가스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 과정, 집행 과정, 결산 과정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좋은 예산에 더욱더 많은 예산들을 앞으로 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 두 개의 축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서 문화예술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거부성 축제가 있고 또 영치산 진달래 축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축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친환경 축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기획을 하고 했을 경우는 예산에 플러스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예. 그런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환경 파괴적인 그런 축제일 경우는 마이너스 요소를 줘서 좀 더 온실가스나 친환경적인 예산 편성을 하도록 배려하는 제도인데 여수시는 COP 33을 유치하고 있고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 제도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서 안에서도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초록색으로 태그를 하고요. 그리고 배출이 많다 할 때는 빨간색.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할 때는 회색을 둬서 누구나 다 쉽게 보면서 이게 탄소 중립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공무원부터 또 일반 시민들도 예산 분석을 할 때 바라볼 수 있어서 좋고 또 결산 과정에서도 이걸 면밀히 검토하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어떤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라면 그런 정책을 편다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와 유사한 예산 제도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 제도가 있고요. 성과평가 제도 예산이 있는데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의회에서 또 담당 기획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촘촘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축제도 그렇고 뭐 아까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도 그렇고 측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했다라는 것을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이게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숲을 가꾸는 그 사업이라 할 경우는 흡수원이니까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떤 토목이나 어떤 개발을 하는 사업일 경우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요소고 특히 어떤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냐라는 서로 간에 좀 자기 검열이라 그럴까 자기 평가를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아주 단순하게 정량화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그다음에 얼마의 연료를 쓰는지 이 정도만 보면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구분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 위기 관련된 여기 다양한 형태의 지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의문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지표 가능한 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랄지 시민들이 개발해서 그것대로 이행해주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는 거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수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고 민덕희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죠. 재정이 잘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또 김행기 의원이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특히 이제 분양권을 가지는 것은 이 소유권자가 자기인 경우, 그죠? 일반 이제 분양이 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어떻든 다양한 입주자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무 지방 정부가 관여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빌라급이라고 하는 한 50세대, 60세대 되는 임대주택, 소규모 임대주택이 많았었어요. 민간 사업자가. 이런 경우는 거의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임대인 얼굴 한번 보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어떤 주장도 없었는데 김행기 의원이 만든 여수시 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된 이 조례에는 20세대 이상이면 소규모라도 소규모라도 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해서 임대인하고 다양한 좀 교섭을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관할 주택이나 이 주택을 담당하는 여수시 해당 공무원은 이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임차 주택에 대한 행정적 건의도 할 수 있고요. 행정적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동안에는 거의 무주공산처럼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던 영역에 일단은 여수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차인들의 권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뭐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김석 총장님. 이 조례가 얼마나 그 대단한 조례인지를 이 조례 만드신 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요? 그 공동주택 관리인데 아까 뭐 150세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관리사무소라고 해요. 예. 아파트를. 예. 근데 이게 관리사무소인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파트도 마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주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지원센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민자치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임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사고도 많은데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겠다는 거고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교육과 회의 장소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걸 좀 더 깊게 고민하셨다면 저라면 아파트 공동체 또는 공동주택 공동체 세대 구분 없이 지원해가지고 전체 아파트 사실은 그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체가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예. 잘 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 풀뿌리 자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우리 의원님께서 김행기 의원님께서 좀 더 디벨로핑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걱정은 예. 대표회를 구성할 때 자율성이 있을지 좀 형식적이지 않을지라고 하는 것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 그다음에 임대업자를 견제하는 측면은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 이슈를 좀 보자면요. 송하진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여수시가 행정소송이 급증했고 패소가 좀 반복되면서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은 물론이고 시민 신뢰도 하락될 것을 좀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여수시의 행정소송 급증 또 패소에 따른 손실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여수시는 그 변호사를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으로 받아들인 보통 역사만 해도 2년이 지났어요. 12년 전부터 시작했던 제도인데 많을 때는 한 2명까지도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1명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요? 어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예? 인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예.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여수시가 많을 때는 1년에 2건 정도에서 한 850억, 1,000원까지도 행정소송 패소해서 패소 비용으로 지급한 사례들도 있어요. 이게 다 혈세 아니에요? 예, 맞죠. 여수시는 생각지도 않은 300억, 400억, 500억 이런 게 행정소송으로 패소하는 경향성이 하도 강해서 1년에 200억, 300억만 행정 패소 비용으로 나가버리면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 송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시장도 변호사인데 예. 왜 줄줄이 패소하냐.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전문 변호사를 인기제 공무원을 좀 2-3명이라도 확대해서 좀 승소할 수 있게. 예, 공무원이 아예 그 인허가 과정에 주로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인허가 과정 속에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가야지. 지금은 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 법조 공무원이 없다 보니 예. 공무원들 개개인이 스스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물어요. 왜냐하면 이러다 잘못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그래도 여수시는 이 고문 변호사는 별 뭐 큰 영향을 못 주고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며칠이고 간에 전문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인허가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구조인데 예. 애초에 여수시가 그럴 바에는 아예 전문적인 변호사 한 2명 내지 3명을 체계 법무팀을 제대로 꾸려서 예. 여러 인허가 과정, 행정 과정 속에서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해야지 여수시가 거의 승소 경우가 없어요. 한 10번 정도 소송을 들어가면 한 8, 9번 대부분 패소해버리거든요. 예. 아마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패소율이 많지도 않은데 유독 여수시만 행정소송 패소율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애초에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러 문제가 될 만한 인허가 문제에는 공무원은 뒤로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어떻든 기업이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규모 기업이 관련된 그런 인허가 문제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하는데 이렇듯 행정소송이 무차별적으로 패소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인허가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법률적 진단을 해보고 법률적 평가를 해보고 들어가는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좀 제기한 거라 봅니다. 승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소송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그렇죠. 또한 중요할 것 같고 여수시 입장은 뭐 최근 승소율은 좀 높은 80%대다 하지만
민선 8기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소송들이 많이 패소를 했다. 그 이렇게 엄청난 뭐. 금액들이 많이 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시정 신뢰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천시 의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반기 정례회 논의 내용들을 보니까 생태 도시답게 뭐 그린 바이오 산업, 기후 위기, 탄소 흡수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김석 총장님 총평 좀 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앞서 질문대로 그 순천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굴뚝이 없는 도시, 그다음에 생태 수도, 생태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조례들이 좀 그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예. 좀 제안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거죠. 기후 위기 대응 및 뭐 탄소 흡수원 관리 이 제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순천만 뭐 정원이나 뭐 순천만 그리고 동천 뭐 이런 곳들을 이 탄소 흡수 자산으로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유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순천만을 통해서 생태수도의 그 정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고민인 거죠. 예를 들면 지속성 지금 현재의 가장 그 순천시가 생태수도답다라고 하는 건 쓰레기를 조금 시민들의 쓰레기가 감소되고 있다거나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뭔가 시민들 만나서 좀 절충점도 좀 해결하고 그래서 새로 뭔가 이렇게 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예. 항상 그 순천만이 옆에 끼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 경제 전환 문제는 저는 이 되게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순환경제에 대한 모델을 상당 부분 조금 예. 뭐 이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행정부에서 저희랑 뭐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낸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일부 좀 포함된 것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 예.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나름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뭐 그 시민 참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시민 참여가 아니라 이 공동 생산의 개념으로 시민을 조금 한 단계에 보고 있는데 공동 생산의 공동 조직? 생산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 참여, 시민 참여했을 때 참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행정과 시민이 함께 공동 생산하는 거, 예를 들면 마을을 만든다랄지 마을 회의를 유지한다랄지 이런 예. 공동 생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또 행정학도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제도화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과제가 좀 남겨져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정말 마음 편하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것까지는 아직 좀 부족하다.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조례다라고 하는 높은 평가는 좀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자 이게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와 연계된 핵심 인프라로 규정을 하고 순천시가 추진을 했지만 상임위가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직권 상정해서 한 표 차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모든 과정이 시의회도 열심히 일을 했고 순천시도 열심히 일한 과정이죠. 그걸 이제 열심히 일한 과정이 시민들 눈에 봤을 때는 언론에서 봤을 때는 갈등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시의원을 해봤던 제 경험상에서 놓고 예. 보면 상당히 의원님들은 좀 조마조마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의회가 반대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었죠.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결이 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살려가지고 12대 11로 통과된 건데 예. 되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무슨 일이냐면 여기 질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 파크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예를 들면 또 뭐 시장 또는 뭐 시의회 의장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까지 대단히 그 한지북 세가족 이런 느낌이 의회 안에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사업들은 상당 부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사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능하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행정자치위원회 결정이다 하더라도 이 결정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다른 부분으로 이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유재산 취득을 결정해버린 과정에서는 사업을 스타트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들 내부에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은 예. 의원님들 내부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스포츠 파크를 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의장도 마찬가지고 시장 뭐 이렇게 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본회의에서 찬성 부결했던 사람도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럼요. 문제는 뭐냐? 절차적으로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왜냐하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면 바로 그 17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10일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굉장히 순천시에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순천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난감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여론화도 했고 공론화도 했고 절차도 다 거쳐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라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부결했던 의원님들 차원에서는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또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문수 의원의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그리고 지금 시의회 구성은 미안하지만 김문수 의원 시절에 구성한 게 아니고 지난번 소병철 의원 시절에 구성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은 민주당이다 하더라도 뭔가 한 지붕 두 가족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 거라고 생각하고 좀 성급하면 좀 체합니다. 이번에 좀 성급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아니, 성급한 거예요? 건 아니고 치열하게 서로들 논의를 했는데 너무 갈등 위주로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 꼼꼼하게 보고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좀 더 뭐 한 텀 정도 더 미루어서 진실 공방이 있다면 좀 더 해도 됐는데 상당 부분 조금 뭐랄까 너무 좀 급한 행보다. 아까 제가 뭐 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한 지붕 뭐 두 가족 이런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대선이 끝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방의회는 왜 자꾸 엇박자가 날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 그거예요. 저건 내년에 네.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좀 커요. 왜냐하면 같은 당이라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당선시켜보자 할 건데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은 지역구마다 혹은 또 내년에 시장 나올 사람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의회에서 장수할 사람들 각각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입장이 서로 다를 거다. 왜냐하면 보통 대선 공약은 정부는 예산과 정책의 방향만 제시하고요. 예. 그것은 지자체로 들어오면 의회가 예산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잘 그 사업을 잘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산되기도 하고 그럼 중앙정부는 다시는 너희 시에는 너희 군에는 이런 사업 안 준다. 아니 그것과는 뭐 중앙정부와는 조금 여수도 많이 마찬가지예요. 여수도.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시간이 부결됐어요. 없어서 짧게요. 그다음에 예. 직권상정됐어요. 그리고 다시 가결됐어요. 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 절차상의 파동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쟁점인지도 시민들은 알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행정자치위원회 반대 이유도 마찬가지고 본회의 통과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사업은 부지 매입비가 177억 원이 전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죠. 시도 그렇고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지금 갈등 성명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국회의원의 나름대로의 뭐 공개적인 비난이 있었죠. 장경원 의원님, 장경수 의원님 절차적 문제 지적이 있었죠. 도사동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이런 자꾸 갈등되는 메시지만 드러난 것이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의회의 논의가 있었다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럴게요. 추가적으로 해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시 의회가 이것 관련된 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의회가 편가르기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기관 신뢰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순천시 의회 의장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의장이라는 게 아니라 설명해야 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방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좀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뭐 중앙정부 특히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면 시의회하고 시장이 나름대로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노를 할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가지고 예.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예산의 승인 그리고 지자체가 그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은 기초지자체가 해요. 정부는 돈만 주는 거니까 예. 정책 방향만 제고 이럴 때 좀 잘 관찰해서 이왕이 뭐 어렵게 받아온 예산과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가는 것. 내년에 지방선거는 제1의 과정으로 오지 말고 이게 진짜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라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독려하고 또 뭐 충분한 정책 기획 과정, 집행 과정을 좀 뭐 감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석 총장님. 네, 광장 통해서 지난 123일 동안 파면광장 열려가지고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열렸다고 보고 있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새로운 지방자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과 좀 각오가 필요한 것 같고 주민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싹 바꾸든지 아니면 정말 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지방의회 또는 선거에서 예, 이런 것들을 좀 해줘요. 싹 바꾸든지. 싹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특히 호남 정치에 이분들은 싹 바꾸는 것이 싹 바꿀 각오가 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좀 강력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회도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20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제 밤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본격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절기하지입니다. 내일도 전남 지역에 50에서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